오늘 브랜드 스토리 주제인 삼성. 우리나라에서 삼성과 연관 없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CJ그룹은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장손이 회장으로 있으며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 삼성 이재용 회장은 사촌지간이죠. 또 호텔신라도 삼성 거, 에버랜드도 삼성 거. 이뿐만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 하면 삼성과 관련 없는 기업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이런 삼성이 어떻게 성장했고 우리나라를 넘어 초인류 기업으로 발전했는지 보시죠. 삼성 창업주는 이병철 전 회장인 건 다 아시죠? 이병철 전 회장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 합병당한 해인 1910년 2월 12일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가정은 엄청 부유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한 해 천섬을 거둬들일 정도로 태생부터 금수저였죠. 이병철 회장에겐 형 이병각 씨와 두 누이가 있었는데 형 이병각 씨는 아이스크림이라는 이름을 쓰기 전 우리가 하드라는 단어를 쓰게 한 주인공 삼강하드의 창업주입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이병철 회장은 삼성을 창업했지만 형이 창업한 삼강하드는 롯데그룹으로 넘어가 롯데삼강이 되었습니다. 둘째 누님은 지수면의 허씨 집안으로 시집갔어요. 여기서 허씨 집안이 어딘지 아세요? 오늘날 GS그룹을 탄생시킨 허씨 명문가입니다. 아까 이병철 회장의 아버지께서 한 해 천섬을 거둬들이면서 금수저라 했죠. 허씨 가문은 한 해 3만 7천석을 거둬들이는 다이아몬드 수죠? 아무튼 다시 삼성 이야기로 돌아와 선친으로부터 창업 자금을 받은 이병철 회장은 고향에서 가까운 마산에 보존 공장이 부족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곳으로 가 정미사업을 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정미사업은 벼, 보리 등 곡물을 현미기, 정미기 등을 갖추고 가공을 하는 작업입니다. 당시 일본인 정미소만큼 큰 규모로 차리기엔 자금이 부족하자 집안끼리 잘하는 정형용 씨와 고양이 같은 박정원 씨를 만나 공동사업을 제안했고 각 만원씩 대출을 받아 협동정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1년 뒤 결산을 해보니 총 3만원 중 2만원 적자가 발생했어요. 원인이 뭐였냐면 쌀을 쌀 때 사서 도정을 한 후 비쌀 때 팔아야 하는데 이걸 반대로 했던 거죠. 그 다음 해부터 이를 반대로 사고 판 결과 사업이 안정화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이 안정화되자 이병철 회장은 일본인이 트럭 10대를 갖고 운영하던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고 새로 10대까지 사면서 총 20대로 운수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트럭 한 대 값은 전투기 한 대 값과 맞먹었다고 해요. 도정사업과 운수사업 모두 순조롭게 운영되자 이병철 회장은 땅 투자까지 시작합니다. 은행 이자가 싸다는 걸 안 그는 돈을 빌려 논을 사고 소작을 주면 200평 한마지기에서 소작료로 15원이 들어왔어요. 은행 이자가 3원 50전, 세금 1원, 관리비 50전을 빼고도 10원의 이익이 났던 거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 땅을 사면 돈이 벌어지는 자동 시스템을 이때부터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병철 회장은 한 해에만 무려 200만 평의 농토를 소유한 대지주가 되었습니다. 당시 마산 시내에 있는 모든 기생을 한꺼번에 불러 유흥을 벌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땅을 더 사려고 하던 시기에 중일 전쟁이 터졌고 일본 정부는 은행 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그동안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하라고 은행에 명령했어요. 이런 비상조치가 내려지자 모든 거래가 중단되는 파국을 맞고 은행 빚을 갚으려고 땅을 팔려는 사람은 있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자 시세는 폭락해버렸습니다. 결국 이병철 회장은 농토를 전부 팔아도 모자라 정미소와 운수회사 모두 팔아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병철 회장의 첫 사업에서 쓴맛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업가의 실패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삼성을 차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목 있는 사업가였죠. 한번 큰 실패를 겪은 이병철 회장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 중국 여행길에 올랐고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선시장에서는 고작 몇천원 몇백원 단위도 큰데 상해에는 수십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했죠. 그는 만주에는 사과와 건어물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우리나라 경북의 특산물인 사과와 동해안의 어물들을 만주 지방에 수출하면 큰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이병철 회장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자세와 큰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는 모습을 볼 때 뛰어난 사업가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자마자 중국에 팔 사과의 작황과 동해안의 어획량을 조사해 들어갔습니다. 작황이 안 좋을 때 급등한 요소가 있는지 물건이 필요한 양만큼 공급 가능한지를 철저하게 조사했고 1938년 대구 서문시장에 자본금 3만원으로 삼성 상해를 차렸습니다. 그럼 왜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한국인이 숫자 3을 좋아하는 이유는 쓰러지지 않는 숫자로 인식됩니다. 일본 대기업들도 3을 선호해서 미쓰비시 그룹을 한문으로 쓰면 삼릉이 됩니다. 또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자 미쓰비시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미쓰이도 삼정이라고 씁니다. 숫자 3은 크고 많은 그리고 강한 것을 상징하며 별을 뜻하는 성은 밝고 높고 영원한 것을 의미하여 삼성으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구에서 생산되는 첨가류와 포항의 건어물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또 무역업 외에도 제분기와 제면기를 설치해 국수 제조도 겸했어요. 이병철 회장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과일의 작황이나 어류 물량 확보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졌고 조사 분석하여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거래량을 늘려갔죠. 거기다 별표국수라는 것을 출시하면서 삼성을 제대로 키워나갔죠. 이병철과 가족들은 공장 기퉁이에서 새우잠을 잘 쓸 정도로 지금의 삼성과 비교하면 이때의 삼성은 너무나 작은 기업이었죠. 그렇게 열심히 삼성상해를 키워나가며 자금도 여유가 있어지자 양조장이 매물로 나온 것을 알고 이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양조장은 허가받기 힘들어 허가증만 갖고 있어도 돈이 되는 사업이었죠. 1945년 해방이 되자 이병철은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 종로 2가 영보빌딩 2층에서 삼성물산공사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중국인들이 공사라는 상호를 좋아해서 삼성물산공사라 칭한 것이죠. 홍콩에 오징어, 한천 등을 수출하고 면사를 수입하는 본격적인 무역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업 시작 1년 반 만인 1950년 3월 결산에서 1억 2천만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어요. 그러나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6.25가 발발하여 북계군이 삼성물산공사가 보유한 인천과 용산 창고의 상품들을 몽땅 압수하였습니다. 처음에 6.25 전쟁을 별거 아닌 사건으로 생각했지만 사태는 점점 심각해졌고 당시 삼성물산공사의 상품들이 압수당하자 운전기사였던 위대식이라는 분이 공산군 병사한테 뇌물을 주고 생필품을 꺼내와 암시장에 내다 팔고 그 금액을 전부 이병철 회장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훗날 이병철 회장은 위대식 군을 수석부장이라는 직함을 주고 임원급 대우를 해주었으며 위대식이 이병철보다 먼저 죽자 자신의 묫자리를 하려던 명당 자리를 주려고까지 했습니다. 삼성가의 정신으로 충성은 반드시 보답한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모든 걸 잃고 피난으로 다시 대구로 내려가게 된 이병철 회장에게 전시 상황임에도 조선 양조 직원들은 3억 원이나 되는 돈을 추적해 두었고 이 자금을 이병철 회장에게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사건들에서 이병철 회장은 사업 아이템도 그렇지만 사람 보는 눈도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임시수도인 부산으로 가서 새로운 사업을 물색했고 이번엔 무역이 아닌 제조업 쪽에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 번 외부 변수로 사업을 실패한 그는 사업의 다각화를 느꼈던 것이죠. 당시 우리나라는 100% 수입에만 의존하는 품목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 설탕, 종이, 페니실린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 건설 비용과 설비 비용을 산출해달라고 일본 미쓰비시 물산에 의뢰했고 세 품목 중 수요가 가장 많은 설탕을 택했습니다. 막상 공장 건설을 위해 일본 기술진들이 한국으로 와야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일본 배제 정책으로 인해 입국이 불가능했고 결국 계획서, 건설도면 등만 구입해 국내 기술진 힘으로 건설키로 해요. 이때 힘들었던 게 공장 기계 조립을 하면서 모르는 게 생긴 거죠. 그런 부분들은 국제 전화와 편지로 주고받으면서 힘들게 공장을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1953년 11월 영건평 315평에 하루 25톤 생산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세운 공장이 설탕을 생산하면서 우리나라 수입 의존도가 1954년에는 51%로 떨어졌고 56년에는 7%로 급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의 CJ 제일제당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제일제당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수입 설탕 가격이 근당 300칸인 반면 제일제당 식품은 100칸으로 가격은 매우 저렴한 데다 품질 면에서도 뒤처지지 않아 생산 개시 6개월 만에 생산 시설을 확대할 정도로 수요가 엄청났대요. 그리고 제일제당이 단기간에 성공하자 이에 다수 기업이 제당업에 뛰어들었죠. 이병철 회장은 설탕 공장 안에 제분 공장을 세웁니다. 제분 공장은 6개월 만에 공장 설비를 모두 국산으로 완공시켰습니다. 설탕 공장을 세울 땐 일본 기술진의 도움을 받았던과 달리 순수 국산 기술로만 근대적인 공장을 설립한 것입니다. 이후 제당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자 그는 새 사업을 착수합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성공한 순모 사업을 국산화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독일 스핀바우사에서 설비를 들여와 당시 반대가 많았던 모직 공장 건설을 마치고 1956년 2월 제일모직이라는 이름을 내겁니다. 그리고 제일모직은 창립된 지 3년 만인 1958년 흑자를 내었습니다. 4.19 혁명과 5.16 사태 이후 이병철 회장은 암울한 시기를 겪습니다. 4.19 혁명 당시 삼성 산하의 15개 기업체가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고 5.16 쿠데타 시기에는 부정축제자로 몰려버려요. 특히 사카린 밀수 사건이 가장 컸었는데 1966년 5월 24일 삼성그룹 계열사 한국비료공업이 일본 미쓰이그룹과 공모하여 사카린 2259포대 약 55톤을 건설자재로 꾸며 들어와 판매하려다가 들통난 밀수 사건입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비싼 설탕 대신 사카린을 널리 사용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 그만큼 현금화하기도 쉬웠던 것이 원인이죠. 사실 사건 당시엔 묻혔는데 몇 개월 후인 9월 15일 경향신문의 폭로로 이 사실이 드러나자 민심은 들끓었고 이 사건의 여파로 이병철 삼성회장은 한국비료공업과 대구대학을 정부에 헌납하고 경영 이선으로 물러났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쓴맛을 본 이병철 전 회장은 기회를 노리고 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합니다. 바로 매스컴이었죠. 근데 무역업, 섬유, 재당업까지 잘 이끌고 가던 삼성이 왜 갑자기 매스컴으로 진출했을까요? 이병철 회장의 말에 따르면 경제인의 힘의 미약함과 그 한계를 통감했기 때문이라면서 덧붙여 올바른 정치를 권장하고 나쁜 정치를 못하도록 하며 정치보다 더 강한 힘으로 사회의 조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생각한 끝에 결국 종합 매스컴의 창설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전자산업까지 진출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전자산업에 진출하려 하자 기존 전자사업에 있던 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정부는 여론에 밀려서인지 삼성의 전자산업 허가 요청에 대답을 계속 미뤘다고 해요. 이때 이병철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 전자산업은 한국을 먹여 살릴 국가적 대사업이라고 설득했고 박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고 전자산업 시장을 전면 개방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삼성전자가 출범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